제가 이 재난재해라는 부분은 원래 맡은 영역은 아니었는데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재난재해라는 부분 중에서 조금 이제 다른 영역에서 안 다룬 부분을 추가해서 한번 이게 일단은 초안을 좀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범죄학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이 있는가 부분을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1년간 발생하는 범죄 건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예, 경찰학 하시는 분들이면 아시는 분 알고요. 우리 학생 아세요? 얼마나 발생? 몇 건이나 발생할까요? 경찰 범죄가 10만 건. 10만 건. 그 옆에 학생은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예. 혹시 우리 신민 교수님 아세요? 되게 위험하다. 저는 3만 건. 3만 건. 네. 혹시 우리 최상수 교수님 아세요? 한 20만 건? 20만 건. 저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10만 건이 기준이 돼서 얘기하시잖아요. 이걸 이제 정박정도가라고 합니다.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10만 건에서 이제 20만 건 이렇게 나오는데 170만 건입니다. 네? 영남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170만 건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사기하고 폭행입니다. 현재. 네. 그러니까 대물범죄 중에는 사기가 제일 많고요. 대인범죄 중에 폭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나라에서 살인사건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혹시 우리 김범장 그 소장님 아시나요? 신경기만 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한 3천여 건 정도. 3천여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예. 우리 최세영 교수님. 만 건은 나오지 않아요? 다음 거요? 네. 왜? 영남 만 명이 죽는군요. 몰랐습니다. 교수님은 아실 것 같아서 네, 안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 1000여 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부수로 나누면 한 500여 건 발생합니다. 만 건이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예, 성폭행을 연간 3만여 건 발생합니다. 예, 한 15년에 한 명씩 네,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악 1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나라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이제 6장 부분을 먼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회 안전 영역에서 안 다루고 있는 영역을 조금 이제 추가해봤습니다. 이게 전쟁이나 대규모 사고 또는 산업재해나 구조자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구조자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에게 심리적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굉장히 좀 의아한 상태에 계시죠. 왜냐하면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심한 공무원입니다. 네,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룰 필요가 있고, 뭐 통상 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작은 어떤 영역별로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러시아 전쟁 지금 보고 있다시피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뤘고요. 네, 재난이라는 개념은 앞에 설명을 좀 드렸고, 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냐?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과 환경 요인을 나눠서 우리 아까 강석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전체 사고의 그 비율을 보면 인적 사고가 88%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인간의 가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안전의 어떤 의식입니다. 이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반면에 물적 요인은 한 10% 정도입니다. 불강력적인 사고도 있죠. 네? 한 2%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자연재난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한 98%는 사회재난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회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담론을 형성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하이리 법칙을 많이 얘기합니다. 도미노 법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간접 요인과 직접 요인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요인을 제거하면 재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걸 제거하면 결국 재난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면 재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지식 및 집행의 부족 이런 것들이 사고하는 이유들이죠. 예를 들면 정신질환 또는 이런 어떤 지적장애 있는 분들은 그 행위가 범죄 또는 사고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거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제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자, 재난의 반응 단계, 충격 단계, 영웅적 행위 단계, 미러 단계. 자, 그 영웅적 행위 단계와 관련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 사고를 당했는데 굉장히 밝으신 분이 있어요. 일종의 이제 나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라 부인을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런 단계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선 얼른 이제 벗어나시면 이제 미러 단계로 가시면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망합니다. 아,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네? 그런 단계가 있고요. 재구조화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트라우마들이 있죠. 전쟁 트라우마라고 해서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알 수가 있죠. 이라크전에 참여했던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어떤 부분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과정을 보면 안전에 대한 방어적 착각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을 군인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절대 안 죽어. 내 동료가 죽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의식이 좀 약하신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내 동료가 죽은 걸 봤거든요. 그리고 내 앞에 폭탄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단계. 그다음 3단계는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다음 대규모 사고, 자연재해나 이제 공공운송 수단, 예를 들면 대구 지하철 사건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건 정신질환입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겪는 고통들은 자연재해와는 다릅니다.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아, 이거 누가 다 겪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인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거기 안 갔어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한 불안 증세를 이야기하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많이 발생하죠. 이것도 부주의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지금까지의 안전 관련 접근은 전부 물리공학적 접근을 했어요. 시설적으로 보완하죠. 예를 들면 프레스기 예전에 손가락 많이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손이 날에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다 이 물리공학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느냐? 결국은 그분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부주의한 통통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구조자들, 항상 이제 숨겨진 피해자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우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소방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그럼 구조자니까, 그죠? 대신 구조자가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 대상자에 계신 분, 구조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왜 소방관의 자살률은 없을까요? 끔찍한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게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이걸 통해서 비상사태 스트레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을 치료하는 심리나 의사분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분들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의사분들은 없을 것 같죠?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응급실이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이게 심리 상담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힘들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이렇게 매 맞는 아내 신체 건강 중 65%가 상당한 고통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다뤄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심리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뤄보는 내용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초기 4주간에 가장
위험한 상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정신건강심리사가 개입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놔두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한 50%는 그냥 잘 회복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인간은 모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없는 분은 없어요. 스몰 트라우마든 빅 트라우마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다만 그걸 드러내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50%는 잘 치유가 돼요. 나머지 50%가 문제예요. 이분들이 이제 PTSD를 받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단계를 살펴보고 설명을 드린 게 재난대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원래 초안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여서 추가할 때 조금 더 의견을 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 끝났구나. 네, 다음 범죄안전입니다. 범죄안전은 이제 크게 제일 많이 대물범죄와 대인범죄는 많이 나눕니다. 보통은 대물범죄와 대인범죄를 나눴을 때 대물범죄는 이제 물건에 대한 범죄라는 얘기고요. 대인은 사람에 대한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대물범죄는 사기죠. 과거에 저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제일 많았던 건 절도입니다. 절도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세계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범죄학적으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절도가 많다는 얘기는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생존의 문제구나라는 얘기고요. 사기가 많다는 얘기는 불신사회라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강도는 대물범죄와 대인범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폭행을 행사해서 물건을 감치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 화재와 관련되긴 합니다만 방화와 일반 방화와 화재의 차이점은 이게 고의성이 없는 화재냐 고의성이 있는 화재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화점을 보고 이제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화점들의 관점을 보는데 방화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살인사건 정도의 정도의 발생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화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굉장히 피해가 크다는 게 문제죠. 이런 것들이 갖고 있죠. 대인범죄, 대표적인 살인이고요. 성폭력, 또 배우자 폭력, 여러 아동학대, 학교, 발달장애 성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뤘고요. 범죄를 이제 결국 피해자 관점에서의 심리적인 피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단계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범죄 피해를 당할 거 예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범죄 피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당할 수 있죠. 절도도 당할 수 있고요. 사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보통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집적으로 떨어져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트들도 많이 당합니다. 네, 실제로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이제 충격이 빠집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대인 범죄를 당하신 분들만 충격을 받느냐. 그 충격이 더 심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물 범죄를 당하신 분도 충격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멍청하게 사기를 당했네. 굉장히 괴롭습니다. 돈도 그렇지만 굉장히 괴롭습니다. 특히 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신사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고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 일반인들의 시각이 있는데 수용, 배척, 모르는 척, 외면하는 이제 누가 주변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다면 전화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회피하는 거죠. 보통 이 전화하기가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제 떨어지고 또는 한편 생각하면 나는 그런 그 류의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좀 이제 범죄학 쪽에서 보면은 이제 불사조 같은 사람이야. 나는 불사신이야. 나는 절대 안 당해. 이런 식의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수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시각을 권하냐.
또 친구들의 반응도 구조자, 조력자, 무력한 조력자, 적대적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사기 범죄 설명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강도와 방화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기범보다 더 나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도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인적 성향도 있고 대인적 성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교활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상습범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과가 많으신 분들이 강도를 해요. 처음부터 강도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주로 절도를 하거나 폭행을 하다가 이게 발전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하신 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살인까지 못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처벌이 강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히려 살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 잘 봤거든. 차라리 증거를 인멸해야 돼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나 이제 그런 강도살인 또는 강간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네, 대인범죄 설명드렸고요. 네, 살인. 살인 유가족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살인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자기 가족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 죽을 때까지 묻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추사가 됩니다. 네. 그냥 일반 가정에 살던 분이 가정주부가 투사가 돼요. 투사가 돼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15년 전에 20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못 잊는 거죠. 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달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고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왜 이분들은 그걸 못 잊고 왜 이렇게 투자가 될까요? 이분들은 시위도 많이 하고요. 그 가해와 관련된 예를 들면 회사에서 회사에 가서 거기 누가 불을 놓고 난리가 납니다. 네. 근데 그 행위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제재도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그런 수사 단계에서 잘 못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왜 우리 가족이 죽었지 그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정보를 줄 수 없다. 이런 태도 또는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태도들이 이분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가해자를 구하려고 저러나?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고통을 나누는데요. 성폭력 연간 3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했죠. 유형이 많습니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 성희롱, 강제추행, 또는 강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왜 성폭력이 이렇게 계속 처벌법이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날까요? 물론 신고율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신고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또 신고 의무도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겪는 고통들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성과 남성을 나누는데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화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이런 범죄 안전에서 위험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뤘고요.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보면 약간 직선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폭력은 약간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아동학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선진국에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늘지? 그건 심스럽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물론 신고율도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워요. 그래서 내 아빠가 뭐라고 딱 때리면 신고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와서 조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아동학대로 살인을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치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싶은 내용들이고요. 또 아들이 그다음에 학교 폭력도 관련된 네, 부분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굉장히 비인권적이죠. 그런 측면. 왜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폭행에 시달리게 되고 또 폭행을 가하고 이건 성장에서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 성폭력 관련해서도 살펴봤는데 이 발달장애는 이제 뭐 지적 장애도 있고요, 여러 형태의 장애들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시거든요.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은 영혼이 맑은 분들이에요. 영혼이 정말 깨끗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네, 다뤘고요. 네, 그 다음에 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리전은 안전사고, 스트레스, 외상 반응이 있는데요. 심리 서비스 이렇게 나눴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중독과 관련되죠. 마약이나 알코올, 특히 알코올 중독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면은 그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 이제 저도 이제 공무원 면접에 많이 가는데 대부분 뭐 운동한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스트레스가 기다려면 일단 소주 한잔 퍼져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알코올 중독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외상후 반응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외상후 장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상후 장애도 있지만 외상후 성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외상후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 외상후 성장을 위한 것들이 이제 대책으로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내가 원하지 않게 피해를 당했어요. 그게 재난이든 범죄든 화재든 교통사고든 당하면 그 상처는 없어지나요? 잊으라면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다. 어떻게 잊혀져요? 인생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외상후 장애를 겪는 거예요. PTSD를 겪게 되는 거고 그걸 극복하기 노력하시는 분들은 외상후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있는 경험이 있지만 회복 달려서 내가 어떻게 되는 의지를 강하게 되는 거지. 이게 외상후 성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안전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외상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심리 서비스와 관련된 매뉴얼 이게 이제 유엔에서 제시한 방식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놓은 것 같아서 네, PPT로 자료로 배치하겠습니다. 외상후 반응, 분만장애들도 있고요. 외상후 성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관련된 여러 학자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에서 제시한 방식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